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총 16강의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4강이네요. 3부 가치 분석 7장과 8장을 이번 강의로 14강째로 하면 이제 남아있는 거 16강 중에 15강, 16강 두 강이 남아있고요. 처음에 1강과 2강이 오리엔테이션격인 프롤로그 이야기였다면 15강과 16강은 에필로그 개념의 3박자 투자법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하게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강의 괜찮네. 1강부터 16강까지 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1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4강은 말씀드린 대로 3부 가치 분석에서 7장 각종 재무지표 그리고 8장은 질적 분석이에요. 자, 각종 가치지표, 재무지표를 본다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 근데 어떤 지표냐? 가치에 관련된 지표다 또는 재무에 관련된 지표다. 그래서 가치지표 또는 재무지표라는 말을 쓰고요. 각 종이라고 써놨는데 여러 가지 재무지표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바로 시장 가치를 비율화시킨 시장 가치 비율,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니 수익성 비율, 얼마나 성장하고 있니 성장성 비율,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이니 안정성 비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 비율은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BR, 그리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는 PER,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땐 PSR. 이 정도만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컨텐츠를 보면서 본문의 컨텐츠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익성 비율은 얼마나 많이 남기니. 앞에 손익계산서 할 때 제가 떡볶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은데 사례를 떡볶이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뭐 우리 집 근처에도 떡볶이가 뭐 거의 떡볶이집이 네다섯 개가 있고, 보통 가장 우리가 가볍게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뭐 이렇게 분식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집 예를 많이 드는데 손익계산서에서 그랬잖아요. 너 얼마 팔아? 매출액 얘기하는 거고요. 얼마나 남아?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남아가 바로 수익성 비율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총 몇 개 있죠? 3개가 있어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매출액분의 매출총이익은 매출총이익률,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률, 매출액분의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성장성 비율입니다. 자, 성장성 비율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니? 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증가하고 있니? 증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전년 대비 올해 또는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그래서 전기, 단기를 비교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액이 성장하는 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면 영업이익 증가율, 단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면 단기순이익 증가율. 자, 여기서 문제. 수익성 비율과 성장성 비율은 둘 다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안정성 비율은 반대로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안정성 비율 하나만 꼽자면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뭐다? 자본분의 부채, 내 돈분의 남의 돈. 제가 예전에 재테크 강의도 좀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주식 투자 강의 이후에 제가 또 진출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강의는 이제 재테크 강의인데요. 재테크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개인들이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라.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돈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내 돈분의 빚, 그게 바로 부채 비율이다.
내 돈이 더 많으면 부채 비율은 100% 미만. 내 돈이 더 적으면 부채 비율은 10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성 비율. 얼마나 빚을 냈는지, 빚이 너무 많으면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안정성 비율은 재무상태표, 성장성과 수익성 비율은 손익계산서, 시장가치 비율은 PBR은 재무상태표, PER과 PSR은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8장 질적 분석이라고 있고요. 질적 분석하면은 장 이름이 너무 딱딱할까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라, 잡아라 라고 해놓고 가로하고 질적 분석. 질적 분석과 상대되는 개념은 바로 요 아래에 있네요. 양적 분석이 있습니다. 질적 분석과 상대되는 개념은 양적 분석이 있고요.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을 하나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할 필요 없고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들, 숫자를 분석하는 게 양적 분석,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가치들, 보이지 않는 가치,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가치들을 분석하는 게 질적 분석,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 주식 투자나 가치 분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학문의 분석은 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숫자로 분석하는 게 양적 분석, 숫자가 아닌 거 질적 분석. 저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의 가치도 가치니까. 그러면 결혼 중매업체 듀오 같은 데서 막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 직업 뭐를 평가하죠. 결혼 배우자로서 뭐 듀오 입장으로 이렇게 한다면 숫자로 보이는 건 뭘까요? 재산 또 급여. 그죠? 사람한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년 연봉이 얼마냐? 손익계산서 측면으로 매년 연봉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 손익계산서 측면처럼 급여, 연봉. 재무상태표 측면에서처럼 너 재산이 얼마야? 부모님한테 얼마 물려받았어? 너 지금 집 있어? 오늘 이 시점에 너 통장에 얼마 있고 집 얼마짜리 있어?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적인 재산. 그리고 너 1년 동안 얼마 벌어? 연봉이 5천이야? 3천이야? 1억이야?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 측면은 연봉. 개인들은 재산과 연봉으로 양쪽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일 나죠. 돈 많다고, 능력 있다고, 연봉 많다고 뭐 이렇게 사랑했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늘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제 눈을 보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마음은 뭐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잖아요. 바로 질적 분석. 결혼 배우자로 친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착한지. 착한 걸 숫자로 어떻게 나타내? 얼마나 배려심이 깊고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람 냄새 나고 그게 바로 질적 분석.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질적 분석이 있다면 과연 그 질적 분석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죠. 모를 땐 어떻게 해요? 잘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거나 제 동영상을 보는 이유는 저 이정윤 전마가 저놈이 그래도 내가 보기에 좀 잘라낼 수는 있을 것 같아. 왜? 그래도 뭐 세무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뭐 쉬는 시험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붙어서 뭐 세무법인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책도 지금 주식책도 2권째 썼고 그리고 무슨 5% 공시 이런 것도 뭐 좀 했으니까 재산도 좀 있는 것 같고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흑수저 출신인데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야 무슨 키움증권 실전 대회에서도 우승도 하고 뭐 자격증도 세무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펀드 매니저 자격증도 있고 CFP 자격증도 있고 심지어 뭐 와인 소믈리에 공부도 했대. 대학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 대학원도 나오고 제일 좋은 관광 대학원도 나왔대. 그게 좀 그래도 능력 있는 애인가 봐. 하면서 제 동영상을 듣는 거잖아요. 제 책을 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히 뭐다? 보이지 않는 가치, 질적 분석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 필립 피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알면 땡이다라는 거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각 장에 이렇게 양가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했으니까 이제 3개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쫙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질적 분석 목차는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설명하고 실제 현존하는 또는 뭐 돌아가셨던 현존하던 유명하신 분들을 전설의 투자자들 세 분을 꼽아야겠다. 뭐해서? 질적 분석에서. 만약에 이게 질적 분석이 아니었다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어야죠. 왜? 가치 분석의 아버지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없죠?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다? 질적 분석을 했던 전설 속의 투자가다. 필립 피셔는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나의 스승은 두 명이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 필립 피셔는 누구냐? 질적 분석의 아버지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양적 분석의 아버지. 필립 피셔는 질적 분석의 아버지. 위대한 주식을 찾아내서 투자하라고 책을 썼잖아요. 필립 피셔가. 거기서 말하는 위대한 기업은 양적 분석에 의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판단에 의한, 사실 수집에 의한 질적 분석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내라는 게 필립 피셔의 책의 논리였고요. 근데 워렌 버핏은 또 누구예요? 필립 피셔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워렌 버핏은 양적 분석도 하고 질적 분석도 하는. 피터 린치는 뭐예요? 피터 린치도 역시 양적 분석도 당연히 했겠죠. 펀드 매니저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질적 분석 문항들을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전설 속의 투자자들이 어떠한 질적 분석의 문항들을 갖고 고민했는지를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목차를 갖고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은 끝났고요. 다시 앞부분에서 그랬듯이 책의 컨텐츠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본문을 보면서 14강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16강 전체 강의는 1부, 2부, 3부 정보 분석, 가격 분석, 가치 분석은 각각 4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3부 4강이니까 12강이죠. 12강인데 왜 16강이냐? 앞에 프롤로그 성격으로 OT 개념으로 2강, 그리고 뒤에 에필로그 성격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2강 해서 16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총 3부로 구성된 책 내용에서 3부 가치 분석의 마지막 7장, 8장을 얘기하고 있는 14강이 되고요. 14강까지 하고 15강, 16강 에필로그 성격의 실제 사례를 들으면 16강 끝. 만약에 앞부분을 안 듣고 지금 검색으로 유튜브로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1강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볼게요. 먼저 7장 각종 재무지표에는 시장가치 비율과 수익성 비율과 성장성 비율과 안정성 비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비율들은 뭐 시장가치 비율은 PER, PBR, PSR 다 중요하고요. 수익성은 이 앞에 것까지 기본적으로 성장성 비율도 역시 앞에 것들 그리고 안정성 비율도 부채 비율 정도가 일단 기본이에요. 자, 먼저 각종 가치 지표 중에 시장가치 비율은 뭐 말에 써 있지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PER은 뭐예요? 단기 순이익분의 시가총액. PBR은 순자산분의 시가총액. PSR은 매출액분의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두고 분모만 바뀌는 건데 그러면 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이 PER이라고? 나는 공식 그렇게 안 외웠는데 내가 외운 PER 공식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학적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10,000원 곱하기 뭐 18주 그럼 18만 원. 뭐 10,000원 나누기 5는 2,000원.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주식 수를 할지 뭐 내가 배당을 얼마 받는지 지금 내가 얼마가 있는데 몇 주를 넣을지 암산으로 웬만하면 하면 좋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PER의 공식을 PER이 순이익 분의 시가총액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고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나 순이익 분의 시가총액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죠? 그 말씀 드렸고 자, PER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은 시가총액인데 무엇을 비교하냐? 두 기업의 단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거다. 단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건데 그렇다면 단기순이익분의 시가총액을 하면 퍼가 나오는데 어떤 기업은 PER 퍼가 5고 여기 나왔죠. A기업은 퍼가 10이야.
근데 B기업은 퍼가 20이야. 그러면 퍼가 10인 회사가 좋아요? 20인 회사가 좋아요? 퍼는 낮을수록 좋아요. 왜? 퍼는 원금의 회수 기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퍼가 5란 얘기는 5년이면 원금 뽑아. 퍼가 50이란 얘기는 50년 동안 원금 뽑아야 돼. 5년 동안 원금 뽑는 사업이 훨씬 좋은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퍼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퍼주는 좋은 거야. 퍼는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퍼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건 오로지 당기순이익 관점에서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아닌 다른 조건을 고려했을 때 퍼가 달라지는 거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의 관점으로는 저퍼주가 좋지만 당기순이익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고퍼주가 좋은 점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조건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수익은 비교할 때, 야, 저퍼주는 수익 많이 내 하지만 수익을 많이 내는 관점이 아닌 예를 들어 성장이 높다거나 또 CEO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고 또는 독점 기업이라거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고퍼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퍼를 할 때는 유사 사업 형태를 영위하는 동종업종끼리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퍼로서 당기순이익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기타 성장성이나 자산 가치나 질적 분석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비율은 PBR. PBR은 똑같은 개념으로 PBR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죠? 아까 PER은 여기 순이익이 있었고 PBR은 순자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비교하면 돼요. 즉 PER은 순이익이니까 손익계산서 개념, PBR은 순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개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PER, PBR 다 낮은 게 좋은 거죠. 저퍼주, 저PBR주가 좋은 것이고 저퍼나 저PBR이 되는 이유, 고퍼나 고PBR이 되는 이유는 순이익이나 순자산 관점이 아닌 뭐 질적 분석 관점이나 성장성 관점 여러 관점으로 주가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수십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십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순이익 관점에서 퍼라는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자산 관점에서 PBR을 만들어내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통상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자산 가치와 이익 가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가치 비율을 볼 때도 PER과 PBR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 두 개를 함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다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이익 기준으로도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고 순자산 기준으로도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재무제표 가치보다 저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유를 찾아야죠. 왜 그럴까? 아, 이 뭐지? CEO가 도둑놈들인가? 아니면 굉장히 낮은 저성장 산업인가? 뭐 이런 걸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성장률이 매우 낮거나 어떤 여타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나 순이익 가치보다 실제 시장에서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CEO가 너무나 뭐 유능하거나 또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성장 산업이 고성장 산업이거나. PSR은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수익성 비율 보겠습니다. 자, 수익성 비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벌고 있니? 얼마나 벌고 있니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분모에는 매출액이 들어가는데 매출 총이익이 들어가는지 영업이익이 들어가는지 순이익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ROE, ROA는 왕초보 동영상에서 일단 생략. 책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성장성 비율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거니? 전기보다 이번 기, 즉 전기보다 단기가 늘어나야 돼요. 그럼 단기에서 전기를 빼는 거죠. 단기에서 전기 뺀 게 양수가 나오면 증가한 거잖아요. 단기가 크면 클수록 증가율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는 단기에서 전기를 빼 매출액을 계산하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을 계산하면 순이익 증가율. 근데 총 자산 증가율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
PEG도 뭐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PEG에서 PR에서 그로스 레이셔, 즉 성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장을 집어넣은 수정된 PER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정성 비율은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중에서 부채 비율을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부채 비율은 뭐 자본분의 부채야. 자본분의 부채야. 만약에 자본분의 부채 이거가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인데, 야, 나는 손익계산서의 계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을 넣으셔도 돼요. 이자 비용분의 얼마나 벌었니? 나 이자 비용 번 것 중에서 얼마나 이자 내니? 또는 이자 비용보다 얼마나 더 벌었니를 계산하는 게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그럼 이자 보상 비율은 보세요. 영업이익이 클수록 좋은 거죠. 이자 보상 비율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이자 보상 비율은 클수록 좋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성 비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부채, 이자, 부채. 즉 빚을 못 갚으면 망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빚을 못 갚아서 망하는 이유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려면 빚이 없으면 돼, 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7장 보고 8장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라.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대표적인 양적 분석을 했고, 그 이후에 필립 피셔가 대표적인 질적 분석을 했고, 필립 피셔와 벤자민 그레이엄을 스승님하고 있는 워렌 버핏, 지상 최대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됐고, 책 제목 자체가 위대한 영웅, 전설의 투자자, 전설로 떠나는 위대한 영웅, 월가의 영웅인가 피터 린치. 그래서 이 세 분, 필립 피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세 분이 어떤 질적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이제 책에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필립 피셔의 투자 기업의 조건은 이렇게 질문이죠. 뭐뭐 하고 있니? 뭐뭐 하고 있니? 뭐뭐 하고 있니? 뭐뭐 하고 있니? 하고 있니? 이 1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사실 수집을 하라는 얘기예요. 물어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야, 너네 노사관계 좋아? 너네 두터운 기업 경영진 갖고 있어? 너네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뭐 하고 있어? 물어봐서 사실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하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책에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렌 버핏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고, 독점점 사업 분야에서 가격 선도자의 입장이 있고, 천재가 아니라도 심지어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고, 실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주주 중심으로 경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렌 버핏은 과거에 제일 유명했던 게 코카콜라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고, 요즘에는 애플의 지분이 많죠. 대표적으로 애플, 코카콜라, 독점적 사업, 투명하게 경영,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는 어떤 조건이 있니?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또는 기피업종의 기업들, 또는 바보라도 쉽게 사업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피터 린치는 여기에 있는 바보라도 사업할 수 있는 회사, 또는 평범한 일, 기피업종의 기업들, 이런 것들은 질적 분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요 뒷부분에서 부채 비율 80% 미만, 뭐 이익성장률, 특히 피터 린치는 이익성장률 PEG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PEG 0.5 이상에서 1 이하인 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 아래는 당연히 질적 분석이겠죠.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을 섞어놨습니다. 피터 린치 투자 기업의 조건.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놨죠. 양적 분석도 있고 질적 분석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터 린치 투자 성공 사례가 책에 써있는 대부분이 생활 속의 종목 발굴 법이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사주 매입, 내부자 매수, 설비 투자 증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서도 이런 공시가 나오면 호재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설비 투자나 뭐 자사주 매입 이런 건 지금도 호재로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이라는 책을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총 16강 구성된 강의 중에서 이번 강의는 14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